여러분들 안녕. 형 법 좀 알려줘의 민규 형이야. 다들 잘 지냈지? 어제 마침 전청조 씨 사건 공판기일이 있었어. 내가 전청조 씨를 지금 변호하고 있는데 많은 기자분들하고 이제 방청객들이 법정에 있는 좌석을 메우고 있는 사건이라 그런지 재판장님을 비롯한 재판부 그리고 검사님 그리고 우리 변호인들도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맞춰가지고 이 재판을 잘 진행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이 떠오르기도 하고 또 그런 장면들에 이제 속아가지고 혼자 재판을 진행하는 분들이 실수는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들어서 오늘은 형사재판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대표적인 게 이러지 뭐. 재판장님, 이의 있습니다. 지금 검사의 이야기는 유도신문을 하는 것으로서 기각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변호인이 일어나가지고 막 연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갑자기 막 뒤에 문이 팍 열리면서 햇빛이 쫙 들어오고 막 부상당한 친구가 막 들어오면서 어렵게 구한 음성 파일입니다. 이 사건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하면서 막 재판정에서도 바로 틀어주고 이러한 것들은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 진행 절차와는 맞지 않아. 물론 내가 이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일어나가지고 막 재판장님한테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저 변호사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오버하지? 뭐 의뢰인분한테 저렇게 지금 쇼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좀 이례적인 거고 우리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증거조사 절차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어. 오늘 그러면 실제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고. 출발! 자, 그러면 형사재판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자. 그럼 가장 먼저 시작되는 거는 공소장 확인이야. 두 번째로는 증거기록 열람 등사. 세 번째로는 재판 전에 변호인 의견서 제출. 그리고 네 번째는 형사재판 진행이 있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판결 선고 절차로 이루어져. 이 절차들을 다 설명하면 너무나 지루하고 복잡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다가 분명히 핸드폰을 덮어버릴 것 같은데 오늘은 속성으로 이야기를 해줄게. 빵! 진짜 부끄러운데 형사재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기를 한번 해볼게. 이제 재판이 딱 시작됐어. 자, 사건 번호 2023 형 고합 3422번 피고인 박민규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제 변호인과 피고인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지. 그러면 법대에 판사가 앉아있고 자, 인정신문 하겠습니다. 피고인 일어나세요 라고 하면 피고인한테 이름 뭐예요? 생년월일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셔. 그 다음에 검사를 돌아보셔. 자, 검사님 공소사실 이야기해주세요 라고 하면 검사님이 피고인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피해자 누구누구의 동의 없이 피해자가 벗고 있는 알몸을 영상으로 3회 정도 촬영한 다음에 이를 온라인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 다음에 판사님이 날 돌아봐. 변호인, 저 공소사실에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네, 공소사실 모두 인정합니다. 혹은 공소사실 부인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재판장이 다시 검사님을 쳐다봐. 자, 검사님 증거 조사하겠습니다. 증거 갖고 오세요. 라고 하면 그러면 검사님이 증거 목록을 제출을 해. 그럼 변호인이 그 증거 목록을 법원 통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받는 거야. 받아서 1번부터 몇백 번까지 쭉 있는 증거들 중에서 증거로 사용되면 안 된다. 즉 증거를 부동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을 재판장에다가 얘기해. 재판장님 증거 3번, 12번, 23번은 부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가요? 라고 재판장님이 물어보시고 피해자가 경찰 단계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부동의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재판장님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시 검사님을 쳐다봐. 그럼 검사님이 그 증거가 부동의 됐으면 피해자를 직접 법원으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땡땡땡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그러면 재판부에서 네, 그럼 다음 기일에 누구누구 피해자 증인으로 소환하도록 저희가 통지서 발송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길이 열려. 그럼 증인이 여기 앉아가지고 변호사한테 질문받고 검사한테 질문받고 판사한테 질문받고 그 푸닥거리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판이 이제 끝나. 그러면 다시 판사님이 검사님한테 물어보지. 검사님 최종 진술해주세요. 라고 하면 검사님이 피고인은 현재 재판부에 와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책임이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바 죄질이 무척 안 좋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 구형을 해. 형을 구한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재판부가 그 얘기를 듣고 변호인 최후 진술해 주세요. 그러면 변호인이 일어나가지고 피고인에 대해서 억울한 점을 이야기를 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합니다. 제발 해안을 발휘해 주셔가지고 피고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 재판부에서 다 듣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피고인 일어서가지고 억울한 점이 있거나 하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하면 피고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재판장님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편지를 좀 써왔는데 읽어도 될까요? 네 읽으면서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또 한 거는 실수지만 사회에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너무너무나 억울합니다. 변호사님 통해서 의견서 제출했으니까 꼭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뒤에 계신 저희 어머님께서도 지금 같이 억울함을 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울고 계시는데 저 어떻게 저도 막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재판이 끝나.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2주 뒤인 몇 월 며칠에 재판에 대한 선고를 하도록 하겠으니 피고인은 그날 꼭 출석해가지고 선고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라고 하는 게 재판의 마무리 단계. 판결 선고일 날은 판사님이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하면서 또 울면서 저 어떡해요 하면서 이제 법원 경위님 뒤에 이제 포박당해가지고 구치소로 끌려 들어가게 되는 거지. 성범죄 사건은 사실 초기 단계 골든타임에서 증거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근데 대처가 늦어가지고 골든타임이 그냥 흘러가 버렸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 재판 절차 단계에서 미처 수집하지 못했던 증거, 그로 인해서 나한테 불리한 부분,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절차들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부터 하지 말고 형사 재판 절차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문적인 변호인과 함께 뭐 증인신문을 할 것인지, 이러한 증거를 어느 시점에 제출할 것인지, 의견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제출할 것인지 다 미리 전략을 수립한 다음에 재판을 임하기를 바래. 안 그러면 정말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그 형사 재판의 재판부에 앉아 계신 판사님들께서 그 재판정에서 보여진 사소한 실수 한두 개 때문에 본인을 오해하고 나쁜 사람으로 봐서 내가 한 행동보다 더 큰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으니까 가서 내가 보이는 몸짓 하나하나, 말투 하나하나가 다 내 형량과 연관된다고 생각하고 그마저도 준비하고 갔으면 좋겠어. 사실 나는 그러한 것들조차도 다 의뢰인과 준비하고 재판을 준비하거든. 일단은 공소장은 내가 언제 어디서 무슨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적혀있는 문서야. 검사는 그 행위를 범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을 청구하면서 처벌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공소장을 확인해보고 이게 법리적으로 정말 검사가 주장하는 범죄가 부합하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해. 그게 이 사건의 첫 단추를 잘 꿰는 행위니까 꼭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를 바래. 두 번째, 기록 열람 등사 행위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 열람 등사 행위는 본인이 직접 검찰청에 가가지고 한 장 한 장 복사해 올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내가 패스할게. 정말 중요한 거는 세 번째, 이제 형사 재판이지. 재판장님이 피고인에 대한 인적사항을 물어봐. 그러면 저는 뭐 본 적이 어디고 주소는 뭐고 생년월일이 뭐냐고 물어보시면 맞다고 대답하고 하고 자리에 앉아. 그 다음에 재판장님이 검사한테 공소사실이 뭔지 진술하라고 말씀을 하셔. 그럼 검사님이 공소장에 기재된 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요목조목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내가 피고인 옆에서 변호인으로 듣고 있으면 뭐랄까, 칼들이 막 내 몸을 쑤시면 이런 기분일까 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게 느껴져. 자신이 한 행위가 그 몇 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검사님이 읽는 공소사실의 요지를만 들어보면 정말 잘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재판부에서는 우리 변호인한테, 그러면 이 검사가 낭독한 공소사실에 대해서 그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아니면 부인하는지 진술하라고 기회를 주죠. 때가 중요해. 내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냐 부인하냐, 그 인부 절차가 사건 전체의 모습을 결정해. 근데 그 인부를 그냥 가가지고 내가 뭐 프리스타일 랩하듯이 결정할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앞서 받았던 공소장이 법리적으로 맞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 검찰청에 가가지고 한 장 한 장 복사해 온 몇천 페이지 분량의 수사 기록들을 다 검토해가지고 나한테 유리한 증거들이 있는지 불리한 증거들이 뭐가 있는지 다 확인한 이후에 죄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그때 결정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뭐 내가 만약에 정민규라는 개인이 재판을 받게 되면 나는 내가 변호사이지만 무조건 변호사 선임할 거야. 나 혼자 할 수가 없어. 그 수많은 자료들을 보면 객관적인 판단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렵고 감정도 개입되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무서운 마음도 들고, 그리고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깨끗한 뇌 상태도 아닐 것 같아. 그래서 그 이전에 변호인과 꼭 사건에 대한 검토를 하기를 정말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그리고 피고인 본인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재판이 끝날 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야.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해 주십시오. 형을 구하는 행위, 그걸 구형이라고 하거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끝나면 재판부에서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으면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때 재판정에 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정말 별 사람들 다 있어. 뺀질뺀질 거리면서 뭐
한 번만 좀 기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뭐 이런 애들도 있고, 옷도 막 추리닝 같은 거 대충 입고 와가지고 뭐 모자 쓰고 막 들어갔다가 모자 벗으라 그래갖고 모자 벗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개판이야 진짜. 근데 그러면 안 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기왕이면 이런 자켓 같은 걸 입고 가면 좋겠어. 왜냐면 법원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한다라는 의미도 내 복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 단정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제가 죄를 뭐 인정하면 인정합니다. 정말 반성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선처를 바랍니다. 재판부에 아주 정중한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해. 그러면 비교가 돼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조금 더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한 부분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서 재판부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 잘 눈여겨봐 주시고 저에게 억울한 부분이 혹시 없을지 이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100마디 말보다 나을 수 있으니까 너무 억울한 점이 있다고 해서 재판정 가가지고 크라잉 막 하고 오면 절대 안 돼. 알았지? 빵! 형이 하나 예시를 드리면서 설명해 볼게. 최근에 했던 사건인데 이분이 이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어. 근데 이분이 초반에 제대로 대처를 못했어. 왜냐면 그 지인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성분이 내가 뭐 피해를 입었어요, 당신 다 인정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그냥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죄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자신이 억울한 점을 막 토로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유리한 증거는 한 개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재판까지 오게 된 거야. 근데 실제로 이분은 그 여성분을 만지거나 한 적이 없어. 이 의뢰인분이 말씀하시기는 그 상대방 여성이 같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뭔가 잘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사업에 투자한 돈이라도 돌려받을 목적으로 뭔가 자신한테 유리한 그 고지를 또 선점하고 싶어가지고 정말 나쁜 방법인데 형사적으로 고소를 한 거지. 성범죄 피해자인 척을 한 거지. 근데 이분이 검사가 기소까지 해가지고 재판까지 넘어오니까 너무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제라도 이걸 뒤집고 싶다. 저 무죄주장 강력하게 하고 싶다 그러고 날 찾아와서 앞에 경찰 검찰 기록을 보니까 뭐 정말 불리한 얘기들밖에 없고, 그런데 결정적인 걸 찾아냈어. 이런저런 기록들을 보다 보니까 피해자라고 말하는 여자가 최초에 고소했을 때 제출한 고소장, 그 이후 경찰 조사 때 진술했던 고소인 조사 때 작성된 그 피해자 신문조서,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의 제2차 신문조서, 그리고 노래방에서 동석하고 있었던 여자의 친구 참고인 진술조서, 이러한 내용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하게 얘기들이 바뀌어 나가.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의뢰인이 피의자로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제로 피해자가 한 얘기랑은 내가 좀 다릅니다라고 뭔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하면 경찰이 그 얘기를 듣고 다시 피해자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짓말로 고소를 한 거니까 자기가 앞에 한 거짓말을 우리 피의자가 한 말에 맞춰가지고 조금씩 변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거를 내가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아까 말했던 증거기록 열람 등사 절차를 통해 가지고 기록을 복사한 다음에 쭉 살펴보면서 그 진술에 이상하게 변동하는 점들을 찾아냈어. 그래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여성분, 그 옆에 그 광경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친구인 참고인, 그들을 증인으로 소환해가지고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했고 한 사람당 한 3시간 정도씩 했던 것 같아. 물어볼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녀들의 거짓말이 여러 시점에서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물어보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렸었거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 무죄로 결정이 나오게 됐어.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거야. 형사 재판 절차 때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를 못하면 내가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그거를 피력하고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절차를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라는 거지. 증인신문 절차가 언제 이루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증인신문을 하려면 내가 처음에 공소사실을 인부할 때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그 이후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 목록에 대해서 일부 내용들을 부동의함으로써 그 증인이 소환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러한 절차를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소환이 안 될 수도 있어. 형사재판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돼. 그래야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재판 절차는 내가 공부 괜히 했겠니? 그거 공부하고 숙지하는데 몇 년 걸려. 그리고 변호사가 되고서도 재판 나처럼 수백 번 이상 나가봐야지, 그래야지 이게 뭔지 감이 오거든. 절대 혼자 못해.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인터넷 검색으로 이것저것 다 찾아봐도 절대 형사재판 절차를 다 좌지우지하면서 주무를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꼭 법률 전문가 찾아가가지고 조언을 얻길 바래. 알았지? 전부 다 해주세요.
알았죠? 굉장히 떨릴 거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그 누군가가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재판을 앞두고 있을 수도 있는데 든든한 조력자는 늘 어딘가에 있어. 본인이 혼자 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지면 꼭 법무법인에 찾아와가지고 이러한 사건을 능숙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변호사들을 찾아가지고 같이 동반자로 삼기를 바래. 그러면 형 법 좀 알려줘. 오늘 여기까지 할게. 다들 무탈하게 오늘도 잘 보내자. 안녕. 스튜디오 안팎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영상 잘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